여러분 안녕하세요. 제3장 탄수화물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수화물의 흡수와 운반, 그 다음에 대사, 그 다음에 체내 기능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탄수화물의 그 정의에 대해서 배웠지요.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된 물질로서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당질과 생리적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로 포함하는데요. 탄수화물의 구성 단위는 단당류이며 단당류가 모여서 이당류, 올리고당류, 다당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어서 우리가 탄수화물의 소화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우리가 일상식에서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주식인 밥, 빵, 면류 등의 많은 전분, 채소, 과일, 전곡에 많은 식이섬유, 엿기름이나 식혜 등의 메가당, 설탕의 서당, 유즙의 유당 등이 있는데요. 식이섬유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당질, 소화효소에 의해 소화된 후 흡수되기 쉬운 단당류가 되고,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은 채 장내에 남아서 중요한 생리 기능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어서 구강에서의 소화, 위에서의 소화, 소장에서의 소화, 대장에서의 소화 전부 다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번 시간의 수업의 목표를 보면은요,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은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수업의 목표를 가지고 강의 내역을 살펴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흡수와 운반과 대사, 체내 기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강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세 가지의 퀴즈를 들고 왔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식이섬유의 주된 역할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일이다. 우리가 식이섬유가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았는데요. 과연 이게 에너지의 제공이 주된 역할일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정답은 아닙니다. 일부 소미소는 아주 극소량의 에너지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소미소의 주된 역할은 대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여 변비를 방지하는 것으로서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이섬유의 주된 역할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한번 볼까요? 포도당은 뇌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유일한 당질 근원이다. 정답은 맞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뇌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액이라고 만든 것이 있는데 닌게르죠. 그것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포도당은 뇌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유일한 당질 근원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퀴즈 세 번째인데요. 갈색 빵이 흰색 빵보다 섬유소 함유량이 더 많다? 정답은 예스겠죠. 당연합니다. 흰색 빵은 우리가 백미나 흰 밀가루로 만들지만 이 갈색 빵은 색깔을 인공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잡곡류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유소가 섬유질이 많은 영양 성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갈색 빵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일반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흰색 빵보다 갈색 빵을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탄수화물의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흡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질 소화가 완료되어 나온 포도당이나 과당, 갈락토즈는 장 점막 세포막을 통과하여서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데요. 이를 우리가 흡수라고 합니다. 흡수는 우리가 소화와 흡수 시간에 배웠죠. 종류가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능동 수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소장이나 관강에 소화 산물로서 단당류가 농축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당량의 농도 차에 의존하는 단순 확산에 의해서 흡수되지만 일반적으로 포도당과 갈락토즈는 능동 수송에 의해서 흡수됩니다. 능동 수송은 에너지를 운반하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데요. 다음 장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당의 흡수에도 운반체가 필요하나 농도 차에 의존함으로 촉진 확산에 의해서 흡수가 됩니다.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예를 들어서 100이라 그랬을 때 이 갈락토즈는 110, 이 포도당보다 흡수가 더 빨라지는 거죠. 포도당을 스탠다드로 했을 때 과당은 43, 천천히 흡수가 된다는 것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운반인데요. 이 운반은 소장 육모의 상피세포막을 통과함으로써 흡수된 단당류는 상피세포 안쪽에 기저막을 통과한 후 모세혈관으로 들어가 문맥을 통해 간으로 운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를
우리가 설명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운반에서 흡수되는 영상을 교재에서 캡처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소장의 육모인데요. 이 소장이 200제곱미터 평방 크기의 육모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포도당으로 변형된 나트륨과 영양소분이 운반체를 통해서 육모를 통해서 소장에 흡수가 되죠.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는데, 거기에 운반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나트륨은 세포 외액에, 칼륨은 세포 내액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이 무기질인데요. 따라서 이들의 확산에 의해서 세포막 내외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즉 나트륨은 세포 외에서 세포 내로, 칼륨은 세포 내에서 세포 외로 끊임없이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세포 내외액은 나트륨 칼륨 농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확산으로 이동한 나트륨과 칼륨을 본래의 농도로 다시 이동시키려는 이 기전이라고 하는데, 기전이 작용하는데 이를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를 위해서 에너지 운반체 효소 등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나트륨을 세포 내에서 세포 외로 내보내려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세포 내외의 나트륨의 농도 경사가 형성되고, 이 농도 차에 힘입어서 포도당과 갈락토즈는 나트륨과 함께 운반체에 결합하여 소장 내강으로부터 소장 점막 세포 내로 운반된 후 운반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모세혈관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이러한 흡수 기전을 우리가 능동수송이라고 하죠. 수동이 아니라 능동,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지는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가 안 됐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탄수화물의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사라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 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가 몸 밖으로부터 섭취한 영양물질을 몸 안에서 분배하고 합성해서 생체 성분이나 생명 활동에 쓰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생성하고, 필요하지 않는 물질을 몸 밖으로 내버리려는 이 오토매틱 같은 이 작용을 얘기하는 건데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영양학자나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흡수된 단당류가 문맥을 따라서 간으로 운반되면 과당과 갈락토즈는 간에서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대사가 되는데요. 탄수화물의 대사는 포도당 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은 포도당이며 이 세포는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으로 받아서 대사에 이용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의 대사 과정을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KBS 프로그램에 의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돕는 56초짜리 영상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몸에 탄수화물 음식이 들어오면 위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돼 혈액 속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인슐린은 포도당을 각 세포로 보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때 쓰고 남은 포도당은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고, 그래도 남으면 지방으로 전환돼 주로 복부에 저장된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될 때 특히 이제 포화지방산을 포함하는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간에서 만들어진 그런 중성지방들이 실제적으로 VLDL, 우리말로 하면은 초저밀도 지방 단백질로 바뀌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지방세포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VLDL이 혈중에 많아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탄수화물의 대사 과정을 정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어서 혈당에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혈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혈의 당인데요. 만성질환, 대표적인 만성질환, 삶의 질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당뇨병이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서 되는 건데, 이 만성질환은 탄수화물의 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이, 건강한 성인의 혈당치는 데시리터당 70에서 110ml에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혈압이 120에 80이라고 하면 정상 혈당치는 70에서 110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건강한 성인의 공복시 혈당치는 데시리터당 70에서 100mg인데요. 이것이 꼭 유지돼야 되는데요. 식후에는 달라집니다. 140mg 데시리터까지 오르지만 식후에 1시간에서 2시간이 경과되면 다시 정상치로 내려가고, 공복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혈당치가 50에서 60mg 이하로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식후에 혈당치가 오르면 간과 근육에서는 글리코겐 합성과 세포에서의 포도당 이용이 촉진돼서 혈당치가 낮아지고, 반면에 공복 시와 같이 혈당치가 떨어지면 간에서는 글리코겐 분해와 포도당 신생 합성이 진행돼서 혈당치가 오르게 됩니다. 정상 혈당치가 70에서 110이라는 거 일반 상식이니까 꼭 한번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혈당의 조절 기전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할 텐데요. 먼저 이제 혈당과 관련돼 있는 장기는 간과 근육, 지방, 조직, 다시 간인데요. 이 간에는 먼저 혈당이 들어옴으로써 포도당을 에너지원이라든지 글리코겐 중성 지방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혈당이 들어옴으로써 근육은 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이나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지방 조직에서는 포도당을 중성 지방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인슐린을 분비하고 글루카곤을 분비함으로써 식후와 공복 시에 그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후에는 인슐린을 분비함으로써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저혈당이 떨어지지 않게 글루카곤을 분비시켜서 간에서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든지 포도당 신생 합성을 통해서 아미노산이라든지 글리세롤, 피루부산, 젖산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서 혈당을 상승시키고, 또는 식후에는 혈당을 저하시키는 혈당의 조절을 기전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식품학자나 식품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에서 알아보는 수준까지 공부해보고요.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의 대표적인 것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탄수화물이 왜 중요하냐, 왜 5대 영양소로 구분이 되느냐, 이 4가지를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이죠. 신체의 음식물로부터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야 움직이겠죠. 주된 에너지 공급원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물론 단백질도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단백질은 고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지만 우리가 돈 들이지 않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은 칼로리의 주된 공급원이 바로 탄수화물이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탄수화물 1g은 체내에서 산화되어서 약 4칼로리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소화 흡수율이 약간 떨어집니다. 평균 98% 소화 흡수가 되는데요. 98%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섭취한 탄수화물의 대부분이 흡수되어서 체내에서 이용됩니다. 지질이나 단백질도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능이 있죠. 물론 뇌나 적혈구, 신경세포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 세포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탄수화물 섭취는 꼭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외에 근육 등 다른 세포에서도 식후에 혈당치가 오르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탄수화물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두 번째는 이 단백질 전략작용입니다. 우리가 혈당이 낮아지고 탄수화물 섭취가 중단되었을 때는 뇌, 적혈구, 신경세포 등의 주요 에너지원이 포도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혈당치를 올려야 하지요. 이때 단백질 등으로부터 포도당을 새로이 합성하는 포도당 신생 합성이 이루어지는데요. 주로 간과 신장에서 체조직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아미노산으로부터 포도당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의 적절한 섭취를 통해서 혈당이 유지되어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면 체단백질의 분해는 억제되므로 단백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싼 육류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탄수화물을 통해서 이 단백질을 절약하는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이 케톤증이라는 병을,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인데 이 케톤증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의 섭취가 부족하거나 당뇨병과 같이 탄수화물의 체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세포는 주로 체단백질이나 체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체지방의 주된 에너지원으로서 이용할 때는 다량의 아세틸이 생성되고 탄수화물 섭취 부족으로 인해서 옥살로아세트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TCA 회로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아세틸 회로로 들어가는 대신 축합하여서 케톤체를 과량 생산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혈액의 케톤체 농도는 정상보다 높아져서 혈액이 산성으로 기울어지는 산혈증, 다시 얘기하면 이 산독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되어서 호흡곤란이나 대사 이상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케톤증이라고 하는데요. 오랜 기아 시에도 혈당치가 낮아지고 체지방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함으로 다량의 케톤체가 생성됩니다. 이때 뇌세포는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데 이는 뇌세포의 주된 에너지원인 혈당 공급을 위해서 체단백질이 계속 분해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므로 기아에 대한 적응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케톤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한 50에서 100g의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밥 한 공기가 210g 정도이고 탄수화물의 69%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쉽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 대한민국에서는 이 케톤증을 걸린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북한의 특히 어린이들인 케톤증에 걸린 그 어린이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케톤증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저탄수화물증이라고 하는데요. 발병 위험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혈증과 저혈당을 알아야 정말 당뇨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인체 일반적인 혈당은 정상인과 당뇨 환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혈당 조절 능력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케이크를 먹든 뭐 꿀을 먹든 빵을 먹든 시간 지나면 혈당 정상으로 돼요. 네, 왜냐하면 뭐가 있으니까 조절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저혈당 증세가 일어나는 시점을 보면요, 물론 일반적으로 저혈당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에 의해서 고혈당과 저혈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밥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밥 떨어지면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적 이상이냐 정상적 이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운동하면 혈압이 올라가고요. 맞죠? 맥박이 빨리 뛰고요. 맥박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막 이래서 우리가 부정맥이를 하나는 고혈압이 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단지 그런 순간적 일어나는 반응일 뿐이지 시간이 지나서 5분, 10분, 20분, 30분 쉬어주면 그냥 정상화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정상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조절 능력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케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방과 당이 결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혹은 당이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방과 지방이 동성적으로 같이 결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면 그 결과물이 케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케톤은 엄청난 독이거든요. 그것이 생기면 그것을 분해하기 위해서 다량의 물이 섭취가 되고 소변을 빼내는 거죠. 저혈당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라고. 왜냐하면 뇌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뇌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자꾸 사람은 뭔가를 요구하게 됐어요. 그다음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 섬유질 꼭 드셔야 돼요. 그리고 저혈당, 췌장과 간 부신이 영양 실조로 인해서 기능 부전의 상태를 알려지게 되면서 몸은 점점점 나빠집니다. 그리고 보통 저혈당 증상을 우리가 보면 떨리거나 어지럽거나 현기증, 정신 집중이 안 되거나 식은땀, 몸이 말을 안 듣거나 정신 착락, 심해지면 선망증, 헛소리까지, 경련까지 오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사탕이든 꿀이든 과일이든 바나나든 그걸 먹어서라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저혈당 응급 상태를 우리가 좀 판단을 하고, 혈당이 있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서 꼭 갖고 다니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당뇨 환자의 이 상태를 보면 알코올 있죠. 당뇨 환자인 경우에 술을 마시면 대부분 거의 저혈당이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이 알코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술을 마시게 되면 혈당이 굉장히 빨리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알코올이 들어오잖아요, 간으로. 그럼 간에서 그것을 해독을 해야 돼요. 해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독하는 사이에 포도당을 처리하지 못해요. 그리고 포도당의 어떠한 혈당치를 저하시킵니다. 즉 우리 몸에서 그것을 내보내죠. 그냥 내보내고 간에서 그것을 영양을 다시 만든 글리코스를 글리코겐으로 합성을 하지 않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몸에서는 뭐를 달라고 했어요? 지금 당분을 달라고 하는데 간에서 그 일을 못하니까 저혈당 증세가 팍 오는 거죠. 술을 마시면 저혈당 증세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이런 거예요. 케톤증이. 지금 에너지를 지방에서 썼을 때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에너지를 지방에서 쓰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혈액이 산성으로 돼버려요. 조절 과정. 췌장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두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두 가지 호르몬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혈당이 조절됩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인슐린은 세포 내로 포도당을 유입시키고
간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꾸어 저장하게 함으로써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시간이 지나면서 혈당이 낮아지면 췌장은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키고 대신 글루카곤을 분비하는데, 글루카곤은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꾸어 혈액 내로 흘려보냄으로써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당뇨병을 만성질환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부자병이라고 하죠. 너무 잘 먹어서 현대의 성인의 삶의 질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병이 바로 이 당뇨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뇨병과 관련된 이 케톤증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이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자, 세 가지를 먼저 설명을 했죠. 에너지 공급, 단백질 전략작용, 세 번째로는 케톤증 예방, 마지막으로는 단맛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쌀이 무슨 단맛이 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물질인 쌀이 무슨 단맛이 제공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설탕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이 쌀의 겨로 전부 다 우리가 엿을 만들고 식혜를 만들고 단맛을 우리가 빼서 썼습니다. 이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 중에 네 번째 기능은 이 단맛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단맛의 강도는 당류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설탕의 단맛을 우리가 1로 간주하였으면 다른 당류의 단맛의 강도를 알아보면 과당은 1.7, 2배 이하죠. 전화당은 1.3, 포도당은 0.7, 메가당은 0.4, 유당은 0.2. 이들 당류는 식품 제조나 조리에 감미료로 첨가될 수 있어서 단맛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식품의 물리적 성질의 향상을 위해서 널리 이용돼서 식품의 수용도를 높여줍니다. 여기서 감미료라는 얘기 나왔는데요. 요즘에 인공 감미료 많이 나오죠. 솔비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설탕보다도 적게 나오지만 당뇨병 환자한테 많이 사용되겠죠. 대체 감미료로서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200배, 네오탐 같은 경우에는 10,000배의 설탕보다 단맛을 제공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우리가 단맛을 낼 수 있는 인공 감미료가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공 감미료가 뭔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인공 감미료는 설탕을 대신해서 단맛을 내는 물질로서 당 알코올류 대체 감미료가 있습니다. 당 알코올류에 속하는 솔비톨이나 만리톨, 자일리톨은 설탕의 반 정도의 에너지를 내고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무가당 껌이나 혈당 조절이 어려운 당뇨병 환자의 사탕에 이용되고 있죠. 자일리톨 껌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그죠? 대체 감미료에는 아스타판과 사카린, 네오탐 등이 있는데요. 당도는 설탕보다 훨씬 높지만 에너지는 설탕보다 훨씬 적어서 체중을 줄이는 비만자들에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다이어트 음료에 감미료를 쓰이는 아스타탐은 설탕보다 약 200배 정도의 단맛을 지니는 물질로서 아미노산 2개로 구성된 인공 감미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사카린인데 옛날에 막걸리를 이제 밀주를 우리가 집에서 제공할 때는 설탕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사카린을 사용했다라는 거, 설탕의 300배의 단맛을 내는 사카린을 사용했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칼로리가 적고 체내에서 아미노산과 같이 소화 흡수돼서 혈당치 상승과는 무관하므로 당뇨병 환자라든지 비만증 환자에게는 이상적으로 우리가 인공감미료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곧 과학이고 식품이 과학을 모르고는 도저히 이제 요리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을 4가지를 요약 공부를 해봤는데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은 에너지 공급, 그 다음에 단백질 전략작용을 하고 케톤증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단맛을 제공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강의를 요약을 해보면은요, 탄수화물의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탄수화물의 대사,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체내 기능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인 건강에 좋다는 이 식이섬유의 체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어서 탄수화물의 섭취와 건강에 대해서 흥미로운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조절 과정. 췌장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2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2가지 호르몬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혈당이 조절됩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인슐린은 세포 내로 포도당을 유입시키고 간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꾸어 저장하게 함으로써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시간이 지나면서 혈당이 낮아지면 췌장은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키고 대신 글루카곤을 분비하는데 글루카곤은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꾸어 혈액 내로 흘려보냄으로써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